예, 구자인입니다. 발제를 부탁받으면서 느낌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일본에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이런 논의가 뭐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런 논의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잘 안 됐고, 뭐 제주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알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 했을 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는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청량에서 또 마침 비슷한 관점에서 조금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다른 시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논의를 해보고 어떻게 접근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지, 우리 한국 지역 현실에서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뭐 귀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양 교수님 발표하고 좀 비교하자면, 저는 뭐 한국 일본으로 이야기가 넘어오고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고 또 지자체 전체가 아니라 조그만 마을 이야기를 한다는 면에서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좀 구분해 가지고 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유학 갔을 때 썼던 뭐 주제이기도 한데 뭐 여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뭐 그때 관심은 뭐였냐 그러면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우리가 지역 지자체가 지방자치가 시행을 되고 지방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지방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게 그 당시에 논쟁들이 있었죠. 뭐 국가 중앙정부의 뭐랄까요, 뭐 그냥 하위 구조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존재 아니냐, 내지는 또 반대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 수 있다고 보는 좀 긍정적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논쟁 속에 저는 지자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이제 용어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란 이름을 가지고 지역 사회, 그 지자체가 규모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한국에서 뭐 생태도시 연구라든지 몇 가지를 실천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좀 일본 경험과 비교하면서 뭐 일본에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주로 연구했던 것은 이제 이 마을 공동산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이 유기농업을 지역적으로 전개했던, 몇 개 안 되는 지역이지만 지역적으로 전개했던 지역 사례, 그리고 기농기촌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이런 걸 좀 지역 단위로 묶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키워드는 지역의 작업, 지역의 자치라고 하는 게 뭐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 측면 포함해 가지고 지역의 작업의 힘이 높아야 된다. 뭐 이게 뭐 지역 순환 경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 측면에서 지역의 작업, 지역의 자치, 이 힘을 어떻게 지역 사회가 다시 회복할 거냐고 하는 게 결국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마을 공동산 연구했던 경험을 조금 소개하자면, 뭐 제가 주로 뭐 히로시마 북쪽에 저 상단 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역과 시마네형 남쪽에 있는 그런 산지를 주로 조사 지역으로 선택하고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뭐 이 지역 자체가 뭐 한국으로 뭐 일본 사회로 보자면 가장 가소화 현상이 빨리 일어난 지역들입니다. 인구 감소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붕괴되기 빨리 붕괴된 지역이고, 그래서 뭐 한국이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빨리 먼저 선행했던 경험들이 있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한국하고의 조선반도와 뭐 한반도의 연계고리가 좀 많았고, 문화적으로도 접촉이 많았던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했던 지역은 또 뭐 특이하게 그 원령공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타타라라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고 철을 생산하다 보니 철에 필요한 화력을 이제 산림 자원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산림을 굉장히 잘 가꾸고 관리하면서 왔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 자체 안에서 히로시마 동북부 쪽에 뭐 서성정, 동성정이라고 하는 두 개 지자체를 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지자체 두 개도 다 합병돼 가지고 인근 도시로 합병되고 자치단체는 아닌 곳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결국은 이제 코먼즈의 역사를
변천은 자치단체 합병의 역사하고 거의 맞물린다고 봅니다. 제가 자세하게 소개는 안 하겠지만 그 에도 시대 조선 메이지 유신 직후의 조사를 보면 그 지역의 두 개 지자체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38개 자치단체였던 곳입니다. 그 이정 36촌이라고 하는 38개 지자체였던 곳이 9개로 줄고 지금 다시 8개로 줄고 그리고 2개로 남아 있었고 현재는 인근의 지자체 5개하고 합쳐가 7개 지자체가 지금 쇼바라 시라고 하는 곳으로 합병된 상태입니다. 지자체 요 역사적 변천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우리가 마을이라고 부르는 그 단위가 그 당시 메이지 유신 직후에 38개 있었던 그 정도 규모 우리가 지금 법정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사실은 자치단체 규모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던 게 우리 조선 말기에 그 가부경장 개혁을 할 때 자치단체로서의 마을이라고 했던 개념들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의 합병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뭐 그 인근에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마을 공동산을 조사를 쭉 했습니다. 뭐 기본 개요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물적으로 나온 것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고 그때 박사 논문 쓸 때 뭐 그랬던 그림이라 가지고 일본어 원본 그대로입니다. 번역에 발표할 뭐 겨를도 없어가지고 넘어왔는데 하여튼 마을 공동산은 주민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마을에 필요로 하는 목재와 그 지붕 을 억세로 하다 보니 억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원이었고 그래서 마을 규모, 가구 수 규모에 맞춰서 일정한 정도의 마을 공동산을 다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건 사실은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도 똑같이 마을 공동산이 다 있었다는 역사적으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뭐 일본이 패전하고 난 뒤에 급격하게 조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일본 2개 지자체만 보더라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조림 지역으로 바뀐 게 그 당시 목재 생산, 목재 큰 나무 한 그루 팔면 우리나라 소 한 마리 팔듯이 대학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목재 가격도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빠르게 주민들이 잘 나름대로는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18개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 당시 남아있는 조직 형태로 남아있는 게 18개 마을 공동산이 있었고 그 양 지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 조사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주로 일본의 그 근현대사 그 20세기 역사 속에서 이런 변천 과정들을 조사하는 게 그때 뭐 제 주제였습니다. 하여튼 세부 내용은 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자치단체 합병 그리고 국가의 법률적인 변화에 대응하면서 마을이 소유하던 총유라고 하는 형태로 소유하던 그 마을 공동산이 재단법인 형태 그 조합을 만들고 뭐 기타 형태로 쭉 변천을 하면서 조직 형태를 바꿔오면서 마을 공동산의 형태는 계속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천 과정을 쭉 보면 그 변천의 계기는 내부적인 필요성 때문에 바뀌었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 조직 소유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바뀐 건 외부적인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 말로는 이제 이페 뭐 이리아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본 사람들도 이 이페라고 저는 이리아이라고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아마 한국적인 어원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다고 또 해석이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는 콘문조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초기부터 했고 학문 분야로 보자면 대부분 다 법사약 하시는 법학 중에도 법사약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의 연구하셨던 분들이 이 분야를 사례 조사하고 뭐 주로 그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개발을 할 때 반대 운동 하시는 주민운동에 결합하면서 이리아이라고 하는 권리를 활용해서 지역 개발에 저항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874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난 뒤 법령을 공포한 것 중에 하나가 토지
그 땅을 관과 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주공산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일본 식민지 지배하면서 만든 용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국공유지냐 민유지 개인 사유지냐 아니면 마을 공동 땅이냐 마을 공동 땅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유 형태 자체가 근대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체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도 민법을 독일법을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 민법도 일본 법을 그대로 모방해 만들다 보니 민법 안에 총류라고 하는 용어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예 사문화되었고 일본은 법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그걸 동원해가지고 지역 개발에 대한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 개발을 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일본 자체도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그 총류라고 하는 소유 형태가 정근대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려고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걸 해체하려고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항하면서 소유 형태들을 법이나 하든지 조합을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유지하려고 해왔다는 겁니다. 1889년에 1차 대규모 합병이 있을 때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재산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치단체 일본 합병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자면 이런 합병의 역사라기보다는 일본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제사 뭐 행정구역이 계속 개편됐죠. 우리나라는 1914년에 일본 식민지 지배 일환으로 지금 군이 만들어지고 면이 그때 구역이 확정이 되었는데 역사를 보자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마을 재산, 리가 소유하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게 이제 면제가 도입되면서 면재산으로 이관을 시키고 또 거기에 자치단체 합병하면서 군재산으로 다시 이관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산이라는 코먼즈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도 분명히 다 존재했는데 이 존재했던 게 국가 정책, 식민지 지배, 지방자치의 자치체의 단위를 변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다 해체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저항을 하면서 어떻게든 유지를 해왔지만 한국은 저항을 할 힘도 없었고 식민지 남북 분단 뭐 군사 독재 이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관만 계속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10년에 만든 사업 법률은 아닙니다만은 보면 부락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임야를 정리하고 통일시키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5년에 일본이 패전하고 대규모 합병이 그때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있을 때도 주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마을 공동산을 지키려고 소유 형태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면서 재단법인이라든지 조합으로 만든 곳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제가 조사했던 지역 말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자면 이 지역은 재단법인이 많았다고 하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그 산이 우리 마을 공동 소유였다고 하는 걸 분명히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개인 분할하거나 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지 않고 소유 관리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살림에 대한 자원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유지를 끊임없이 하려고 어떻게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초등학교 일본이 이제 패전하고 난 뒤에 그 학교를 새로 짓고 뭐 그럴 때 학교 지을 목재를 다 마을 공동산에서 가져오고 마을 주민들이 노력봉사로 학교 짓는 건 일본도 유사했던 과정이었다 봅니다. 그 1966년에 또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리아이 그 마을 공동산 임야를 근대화시키는 아예 이름 자체가 근대화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저항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산림조합 같은 걸 계속 만들면서 공동 소유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끊임없이 해체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뭐 일본의 상당 지역들은 결국 개인 분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례 소개한 것처럼 양적으로 봐도 일본은 훨씬 더 많이 산림조합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어떤 주민회를 조직하고 임의단체가 되든지 조직해가지고 소유를 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산림의 가치 자체가 워낙 떨어졌습니다. 이 1970년대까지는 산림의 벌채들을 나름대로 했지만 목재가 수입이 활발해지고 외국 수입산 목재가 워낙 가격이 싸니까 80년대 이후로는 거의 조림도 없고 벌채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일본 산은 뭐 일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멋들어지게 산림이 울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벌채가 안 되고 산림이 거의 죽은 형태입니다. 이게 서기 히노키라고 하는 그 나무 자체에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잎이 떨어진 밑에 나무 다른 잡목이 활엽수 같은 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늘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 자체 들어가 보면 죽은 생태계로 할 정도로 일본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벌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벌채를 하면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도 마을 공동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도 거의 하지 않는 뭐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돼 있다고 보는데 아마 20년 제가 조사했던 20년 이후에도 별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본 마을과 자연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그 방식 자체가 자본주의 근대화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분단되고 또 순환 구조가 다 깨지는 있잖아요. 파괴되는 그런 게 지금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었고 이 과정 자체는 한국과 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외부 자본에 의존하고 또 지역이 생산된 부가 외부로 다시 빠져나가는 이 과정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 연구하면서 이런 역사적 변성 과정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서 농업 자체가 공업처럼 바뀌고 농민도 생산자 농민이 소비자가 되고 농촌 자체도 겉모습은 농림업이 있지만 사실 문화적인 생활 양식을 보자면 도시에 가깝게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래서 열심히 했던 노력들 그게 여러 가지 뭐 상도 받고 말 좋은 사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례들이 결국은 오래 가지 않았던 지속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역사적 과정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또 지역의 양 교수님 표현을 하자면 지역 순환 경제,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역량들을 의식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의식적인 으로 뭔가 투쟁하려고 하는 시장 경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 자체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았다. 그 지속 가능한 농촌 마을 지역사회 형성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게 나름대로 결론이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번역돼 나오지만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냐 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제가 일본 유학 갈 때만 해도 책 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역시 좋은 사례는 오래 가지 않더라.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고 하는 게 그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한국에 들어온 셈이고 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지금도 뭐 마을 만들기란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결합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안하는 제도 지금 청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입니다. 용역 일부이고 용역의 뭐 기본 문제 의식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마을 주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재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 행정 보조 사업이 의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연구하면서의 현재의 쟁점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자면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전히 권한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저는 여전히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할 수 있고 그런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우리가 주민들의 힘으로 잘 구성할 수 있다면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을까? 국가 정책이 변한다 해가지고 지자체가 변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했을 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 제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과 면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할 때 업과 면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봅니다. 지나치게 작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업과 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책 다니고 운동에 다니고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논의하면서도 자꾸 쟁점을 놓는 게 지금 과소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마을 그 행정리, 법정리 이런 단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있냐 없냐, 이렇게 그 노인들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현장을 다녀본 경험으로는 그 행정리 마을에서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큰 자원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지역에 대해서 정해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분입니다. 오히려 기능기촌 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기능기촌 하시는 분들이 개인의식, 자의식이 지나치게 강하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공동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은 훨씬 더 약하다 봅니다. 그래서 마을의 자치라는 측면을 보더라도 저는 행정리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뭐 청량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뭐 청량군은 뭐 충남의 배꼽이라고 할 한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칠갑산이 있고 10개 읍면이고 180세 행정리가 있고 인구는 3만 명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고령화율은 전체적으로 40%, 지자체 전체가 40% 정도가 될 정도이고 그런 가운데 교통이 워낙 지금 사통팔달로 뚫리다 보니 그 오지라고 하는 청량군조차도 외지로 지금 자꾸 빠져나가는, 특히 공무원부터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아마 이 페이지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을에 우리가 커먼즈라고 할 때 마을의 공동자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커먼즈를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체계, 시스템, 생활 양식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마을 내에서 자연과 마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텐데 가운데 있는 마을 공동체 기금이라 표현한 요 기금이 뭐 요는 부르는 다른데 마을 자치기금, 마을기금, 마을분들이 마을기금을 형성하고 기금을 가지고 마을 공동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기금은 이제 돈이란 표현일 수도 있고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을 공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을 공동산은 기본적으로 다 해체되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팔지 않는 이상은 기금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태양광 업자들이 가끔씩 나타나가 그걸 활용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이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마을 분들이 관원상제에 결합을 하면서 관원상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결국 기금으로 들어온 경로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마을 상황을 들여봤을 때 이게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통해서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부를 형성하고 거기서 나온 자원들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제주도조차도 현금성으로 보자면 부족한 것 같고 육지 쪽은 농업을 통해서 들어올 수는 아예 없고 그 관농상제도 이제 사라져 버렸고 다 마을 밖으로 다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현재로 보자면 출향인들이 가끔씩 내는 기부금 아니면 마을에 묘지를 하면서 그분들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내는 돈 일부 정도 말고는 기금 자체가 이게 정확한 실태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마을 단위로 대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은 쓰면 안 되는 돈으로 쓰더라도 그 이장이 자기 임기 중에 보고를 해야 되는 기금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마을에
돈이 없다 보니 마을 공동 활동 자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대부분 다 행정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게 되는, 이 마을의 민원성으로 행정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으니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자면 제가 뭐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더 제도를 개편한다면 마을의 기부금을 형성할 수 있는 경로는 앞으로 열릴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 지정기부금 형태로 내 돈이 기부한 돈이 이 마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정기부금을 마을이 받을 수 있다면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고, 또 마을 태양광, 마을 주민들이 합의를 형성해 가지고 뭐 유휴 부지가 되든지 마을에서 뭐 땅이 있다면 공동 그런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마을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 다음은 마을 공동체 농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농업 분야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농사를 공동으로 하는 이 방식을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다면 그게 마을 기금으로 부가가치가 마을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시는 이근행 소장님이 청량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 그 연구 성과들을 나중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 형태로 결국 시범 사업을 해보자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확실한 재원은 저는 기대하기로는 기대만 할 뿐이고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결국 지금 농민수당, 농민운동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요구가 만들어진 농민수당, 공익직불금, 제도상에 있는 공익직불금이 농민들에게 들어가는데 이 돈이 기금으로 일부라도 나올 수 있을까? 5%만이라도 기금으로 적립하면 마을 공동체 활동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올 수 있을까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나중에 뭐 토론할 때도 나오긴 하겠지만, 예전에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 중에 지금은 없어진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가 일본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도입했고, 그 직불금 중에 마을 기금으로 20%를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실 관리가 안 됐고 기금으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복원할 수도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 공직불금의 제도 개편을 할 때 20%는 마을 기금으로 아예 처음부터 준다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의 일부를 마을로 아예 처음부터 쓰게끔. 왜냐하면 의무상으로 농민수당이나 공익직불금은 마을 활동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량군의 자료를 보니까 청량군에 지금 두 가지를 합치면 235억점 됩니다. 이걸 1인당 나누면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2인이라면 360만 원, 이 돈의 일부 5%만이라도 마을 기금을 할 때면 가장 확실한 마을 기금 재원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제가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해봤지만 가능하지 않다. 절대 안 나온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의 다원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제도 의미가 과연 살아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마을 공동체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이 아니라 예산 과목으로 보자면 기타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타 보상금이라는 방식으로 농민수당 공익직불금은 나가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산을 하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예를 들어 매년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기금 형태로 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일단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보시고, 거기서 공동체 농업을 시도한다든지 농민수당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도 논의를 해보시고, 그런 계기를 제공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지금처럼 보조금 방식으로 마을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 내지는 마을에서 민원성으로 사소한 것까지 마을의 행정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작더라도 300만 원, 500만 원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한다면 마을 공동체 활동도 활성화되고 기금으로서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노력하면서 마을 자치 역량도 더 성장하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보조금 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거냐는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할 거냐는 논란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틀에서 지금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청량군은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선진지라고 할 만큼의 여러 가지 정책, 제도, 사업들을 새롭게 많이 재편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청량군에서는 이걸 해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보고 청량군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 내용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어,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고 청량군은 말 만들기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농식품부 시스템이고 지난군에 도입되었던 거의 확산된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봤는데 이런 방식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 마을 수로 보자면 183개 마을 중에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가고 있는 마을이 행정리 기준으로 60개밖에 안 되네. 지난 10년간 해봤는데 3분의 1 정도만 이런 마을 사업이 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회는 다 열려 있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게 그만큼 마을의 역량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지금의 보조사업 방식으로 봤을 때 사업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정상까지 하라고 하니 귀찮고 어렵고 불편하니까 안 하겠다는 마을이 여전히 3분의 2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 여러 가지 제도를 조사해 보면 마을 규약이 있다고 알고 있는 마을은 절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을 규약이 있긴 다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을 통장, 마을 주민 이름으로 돼 있는 마을 개인이 아니라 마을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도 절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는 마을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청량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농촌 소멸, 뭐 지방 소멸 용어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뭔가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게 될 거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지금으로는 미흡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 수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한 도입해가 시행해 봅시다 하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용역 도중에 있고 그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축이 행정리 단위로 준비된 마을 게 사업계획서도 쓰고 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겠다는 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매년 뭐 작게는 이제 300만 원 출발해 가지고 많게는 10억까지 지원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성장시키는 마을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이게 뭐 지금까지 농식품부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 정책으로 해왔던 전략의 이 부분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희망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방식만이 아니라 엄면을 염두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마을, 흔히 말하는 초고령화 마을 이런 마을도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 자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공동체 활동하는 자체가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행정이 해야 될 사업인데 보조금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마을에다가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뭐 설득을 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에 대한 개헌은 참조해 주시고 쟁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열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지금 일정으로 보자면 뭐 다음 달 중간 보고하고 의회 보고하고 지역사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내년 사업을 도입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쟁점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이고 제가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편해하는 쟁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 마을 활동에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 개입을 잘못하면 틀림없이 왜곡될 여지가 있고 이걸 또 마을에서는 마을 기금으로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준비되지 않은 마을들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 자체가 또 오해받을 여지도 있고 이런 지원 자체가 마을의 자치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요구해가지고 운동 차원에서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준비된 면 하나를 붙잡고 집중적으로 해보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지금 대체로 이야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몇 개 마을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면 단위로 20개 정도의 행정일을 붙잡고 교육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역량들도 키워가면서 이 기금들을 적절하게 지원되는 기금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 논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주도가 아닌 내륙 쪽에서는 농촌 마을에서 이런 방식을 새롭게 시도해 보자고 뭐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청량군에서 잘 풀리면 내년부터 시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